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알았던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던 듯 커피를 내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냐고.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면 분노보다 먼저 오는 건 체념이더군요. 며느리를 미워하기엔 제 지난 인생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녁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며 제 식성까지 챙겼죠. 그런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게 큰 위로였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처음엔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더니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부엌에서 마주치면 한숨을 쉬곤 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겠거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저도 잘 아니까요. 그렇게 제 마음도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명절날 며느리의 눈빛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선 전 부치는 냄새가 퍼지고 손자는 웃음소리를 냈죠.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환하게 웃던 아이가 그날은 웃지 않았어요. 그릇을 옮기며 어머님 조심하세요. 한마디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름이 튀자 괜찮아? 손 다친 거 아니야? 하고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괜찮아요. 그 말 끝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그날 저는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명절이라 웃어야 하는데 자꾸 그 얼굴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곧 제 인생의 거울이 될 줄은, 며느리의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걸 그날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남편의 외도를 알았던 내 눈빛이었어요. 그때도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내 삶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외로움이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을 봤을 때 그 낯설미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그 아이도 나처럼 외로웠던 게 아닐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이 뒤틀렸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얼마나 성실한데 저 눈빛이 왜 저렇게 흔들리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그날따라 전화를 자주 확인하더군요. 누굴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말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우리 가족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그렇게 가까이 와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저녁. 아들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 오는 날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 끝 카페 앞을 지나는데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괜히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그런데 며느리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엔 욕망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잠시 덮으려는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위로 카페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침묵했던 내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려다가 입술만 떨렸습니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처럼 외로웠던 여자였으니까요. 며느리를 미워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미움이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며느리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 두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있었어요. 셔츠에는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향,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던 그날 맡았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랬듯 아들도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는 며느리에게까지 번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불덩이 같았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덮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나가는 일이 부쩍 많네? 며느리는 잠시 머뭇하다가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웃는 척 하면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 젊을 땐 친구도 만나야지. 근데 지역 아비는 요즘 일이 많나 봐?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도 남자들이 밖에 나가 일하다 보면 봄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하긴 하지. 말끝을 흐리며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미세한 반응 하나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지역 아비, 요즘 좀 피곤하지? 괜찮아요, 엄마.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일이겠지. 꼭 그렇겠지.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또 무너지게 둘 순 없다. 그 마음 하나로 다음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남자란 게 그렇다지만 가정은 말이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자국이 남는 법이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뒷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아들에게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몸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외도는 시작이 아니라
그 상처의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처럼 사랑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손자 지혁이가 친구 집으로 놀러 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 비가 막 그친 저녁에 눅눅한 공기,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도대체 뭐냐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던지듯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이 남자 누구야?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미안? 그게 다야? 아들의 외침에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얘가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요. 사진까지 다 있어요.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난 당신 믿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날 배신해? 그때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배신? 웃기지 좀 마요. 그때 며느리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엔요, 어머님 말씀처럼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다 보면 봄바람이 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겠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출장 간다고 나가서는 술자리라고 하면서 같은 여자를 몇 번이나 만나러 다녔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외도할 때마다 변명했죠. 그냥 술김에 그랬다. 실수였다.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이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외롭게 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본 적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게다가 지혁이는요? 언제 같이 놀아줬어요? 아빠 노릇도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나만 나쁘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 울음이 방 안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문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가슴속으로 쿵쿵 울려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감싸야 하나, 며느리를 내쳐야 하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자. 그 말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 말에 둘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남편이 그랬듯 아들도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는 며느리에게까지 번져버린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는 사랑이 아니라 절규였다는 걸. 누군가에게라도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한 여자의 무너짐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잘못의 시작은 이미 오래전 우리 집안 남자들의 외로움과 방종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 침묵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은 고백 같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오래전 내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결국 이 집안의 여자들은 늘 기다리고 이 집안의 남자들은 늘 떠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고함과 울음은 아직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깨진 컵 조각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커피 향 대신 싸늘한 냄새만 맴돌고 있었죠. 아들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눈이 붓도록 울었는지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식은 밥을 젓다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손자 지역이 돌아오는 날이었죠. 그 아이가 이 집의 공기를 느끼면 어쩌나 그 순한 눈이 싸움의 흔적을 알아채면 어쩌나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애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척해야 한다. 그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방들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컵 조각을 치우고 넘어진 의자를 세우고 거실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자 그제야 방 안이 보였습니다. 텅 빈 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덜어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이젠 그만 울어. 눈물로 젖은 손등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습니다. 유진아, 지혁이가 오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대답 한마디에 며느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 아들은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식탁에는 세 사람의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지혁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밝은 목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혁이 왔구나.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울분과 분노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몰라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외로움 속에서 자라면 안 된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 앞에서는 누구도 울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변명도 그 어떤 진실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용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의 나무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았고 지혁이는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적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집안을 돌봤습니다.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싸움이 있었던 그날 이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그 향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햇살이 식탁 위로 스며드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혁이는 가끔 제 무릎에 기대어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야 마음이 쉬지. 우리 지혁이는 시끄러운 게 싫잖아. 그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의 균열을 천천히 메워주었죠.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잔에서 커피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부엌 가득 번지며 지난 겨울의 냉기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들도 잠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우린 각자의 죄와 후회, 그리고 미련을 함께 마셨습니다. 지혁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 비 그쳤어요. 우리 산책 가요.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지혁이 봄이 왔는데 안 나가면 봄이 섭섭하잖아.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내 지난 인생의 모든 추위를 녹였습니다. 창문 밖엔 햇살이 번졌고 비에 젖은 마당의 풀잎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건 외로움이 다시 찾아와도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잔 위에 남은 미지근한 향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를 용서하면 안 된다 하고 어떤 이는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하고 정답은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며느리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